자,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이렇게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사적인 면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 위주로 다루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적 변화들 중에서 주로 경제 파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교재를 살펴보시면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를 1870년대, 1880년대, 90년대 초, 90년대 후, 그리고 1900년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연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 정리한 걸 보시면 이제 개항 초기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모군란까지 시기.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이제 그 진행이 됐고,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을 시작한 게 이제 1876년 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는 약 6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하는 게 이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일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시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조약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조약들의 이름 뭐 알면은 좋겠지만 뭐 요즘의 수능의 추세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개항부터 시작해서 이모군란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이제 188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모군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모군란부터 시작을 해서 1894년에 주요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청일전쟁까지를 이제 이 시기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시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다시 독점을 하는 시기고,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인데, 바로 이후 삼국 간섭, 뭐 아간 파청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게 긴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일본이 독점했었던 시기, 그래서 아간 파청까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시기는 아건파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러일 전쟁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시기까지.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한일합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예, 한일합방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강제병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본에 의한 조선에 대한 강제병합 시기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개항부터 해서 이모군란,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항 초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개항 초기예요. 그러면 이 개항 초기 지금 여기 일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상인들밖에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독점을 하던 시기고요. 뭐 주요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조일통상장정, 그다음에 조일수호조교 불호 같은 이런 여러 조약들이 체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약이었었고요. 이런 불공정 조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발목 잡히면서 일본한테 처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무역의 특징은 거류지 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상인들의 거류지 무역인데요. 이 거류지 무역이라는 말은 일본 상인들이 개항된 세 개의 항구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 군데 어디를 열었는지 우리
뭐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일본 상인에 거주지어 있는 원산, 부산 그리고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 조선인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서 다시 내륙의 다른 곳으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중개 상인들이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항 초창기에는 일본이 불평등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인 중간 상인들이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다시 또 나머지 지역에 다른 지역의 상인들한테 팔면서 조선인 중개상들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 시기를 이제 약탈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불공정한 여러 가지 그런 조약의 내용들 때문에 이제 약탈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무관세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도 관세 매기지 않고 무역을 하는 뭐 FTA 협정 같은 거 이런 거 체결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봐서는 관세 없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 좋겠지 뭐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FTA 협정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각자 자기네 나라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적절히 이제 그 딜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조건을 조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FTA라면 지금 이 당시에 무관세 무역이라는 거는 어떤 한 국가는 일방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관세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똑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처럼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뭐 거기다가 뭐 치외법권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지르는 여러 범죄들을 우리가 직접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악법 이제 안 좋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일본도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먼저 개항을 하고 서양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상황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직접 파는 게 일본에서 생산한 걸 파는 게 아니었고요. 영국산 면직물을 매입해서 판매하고 곡물과 금을 반출해가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마땅히 팔 게 없으니까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해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서 이제 이득을 남겨 먹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두 번째 시기인 이모군란에서부터 청일전쟁까지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일본이 수입해 들어오는 영국산 면직물 그리고 중국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영국산 면직물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항 초기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좋았던 시절은 1882년 이모군란으로 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서 체결이 되는데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이제 내용을 보면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 사이에서 근대적인 그런 경제와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협상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때 이제 청나라에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열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개항장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뭐 한 10리 정도를 이제 열어줬다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100리를 열어주는데 이 100리 안에는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서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뭐 제물포를 기준, 인천 제물포를 기준으로 10리라 그러면 이제 서울 근처에도 못 오는데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이 열리게 되니까 일본으로서 내가 탈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 이제 비슷한 시기 이제 1882년 무렵에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무역 협정 등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에게 우리가 최애국 협정, 최애국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탐나는 그런 그 조약의 내용을 줬는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싶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미국한테 줬던 최애국 조건 이런 것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 조선에서 이런 치외법권 무역 무관세 무역 규정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던 녀석들이 이제 개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결과 무관세 무역은 없어지고 이제 관세를 내게 되는 걸로 바뀌었지만 대신 서울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최애국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게 과연 잘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청나라 상인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산 면직물을 갖고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전까지는 내륙으로 진출을 못했는데 이런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조선 상인으로서는 이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상인들이 이 타격 입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쭉 올라와서 여기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통회사라던가 대동상회 같은 이런 그 근대식 상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과 이제 경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의 곡물들을 이제 탐을 냈는데 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이 곡물을 저렴하게 가지고 가서 일본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저가로 공급해 주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 결과 조선의 경우에는 곡물이 대량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서 도시 빈민이라던가 빈농층의 생계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뭐 가뭄이 든다거나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았었던 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조일 통상장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반공령이라고 하는 걸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공령을 내려서 함경도하고 황해도에서 각각 1889년, 1890년에 두 차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금지를 시켰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쌀 수출을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우리로서는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시기는 이 1882년부터 1894년 청일전쟁까지고요. 이 청일전쟁 이후 시기를 우리가 세 번째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청일전쟁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본 상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면제품과 청나라 상인이 갖고 온 면직물이 똑같았기 때문에 둘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똑같다면 다른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렇다면 바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데 이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차근차근 청나라 쪽이 올라오면서 1894년 청일전쟁이 날 무렵이 되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과 청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이제 역전이 되는 시기가 돼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시기는 청일전쟁부터 아간파천까지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진행이 됐고 아간판천이 1896년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일본이 독점을 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이제 개항 초기처럼 일본이 독점을 했던 시기고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 애들은 독점적 지배 그리고 또 면직물 수출 등으로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서 생산된 일본 자본을 바탕으로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곡창 지역이죠. 전주, 군산, 나주 등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라도 지역의 호남평야라던가 뭐 이런 지역의 땅 등을 대거 이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대규모 농장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일본이 식민지가 끝난 1945년까지도 일본인들의 그런 전라도 지역의 곡창 지역에 대한 땅 욕심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뭐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주라든가 군산 같은 지역은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그런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토지 소유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또 일본 스타일의 집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전주하고 군산 등에 가보면 아직도 일본인들이 지어놨었던 집들이 이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시기는 아간파천부터 이제 러일 전쟁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경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 그리고 뭐 이쪽에 아간파천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러시아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경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요, 뭐 이미 일본도 그 일본산 면직물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여기 지금 표시를 선생님이 안 했는데 이 청일 전쟁 이 시기쯤이 되면 이제 일본도 스스로 면직물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일본산 면직물들이 청나라가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면직물 시장에서 이제 일본산 면직물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갔고요.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이권 등을 가지고서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누가 장악할 거냐를 가지고서 이제 러시아, 일본이 경쟁을 했던 시기고요. 이 시기는 아간파천을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게 많은 이권들을 넘겨줬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최애국 조건이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최애국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최애국 대우, 최애국 조건이라는 거는 최애국 대우, 뭐 최애국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후에 체결되는 조약에서 체결되는 조약에서 먼저 기존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체결한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을 할 경우 앞서서 체결한 나라가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최애국 조건, 최애국 대우를 해주시오라고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면 그 뒤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게 되면 그 더 좋은 조건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에 최애국 조건이라는 걸 넣어줬을 때 뭐 그 뒤로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들도 계속 최애국 조건 달라 해서 주기는 좋지만 뭐 딱히 이게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간파천으로 러시아에게 이권을 넘겨주자 최애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을 넣어놓은 나라들이 다 우리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한테만 주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거죠. 러시아에게 이런 이권을 줬으면 우리도 최애국 대우를 기준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걸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던가 뭐 러시아라던가 뭐 일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뺏어갔던 시기고요. 뭐 이때 이제 철도 부설권이라던가 광살 채굴권이라던가 산림 채굴권 같은 여러 이권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간권을 이제 요구한 것, 요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토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였죠. 우리나라의 토지를 마음껏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막아내죠.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던 것, 뭐 요것도 다 요 네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기인데요. 다섯 번째 시기는 러일 전쟁 후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병합하던 때까지를 다섯 번째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조선의 지배권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빚을 지어버립니다. 차관을 제공을 하죠. 차관이라는 게 이제 나라가 빌려주는 빚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냥 강제로 빚을 떠넘깁니다.
돈을 빌려주냐, 강제로 돈을 어떻게 빌려줘요 선생님 이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조선에서 뭐 예를 들면 철도를 놔요.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놓은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해서 놓은 거죠. 근데 일본이 필요해서 놔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너희 나라에다가 지은 거고 우리 돈으로 했으니까 돈 내놔 이래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빚으로 달아놓을게. 그럼 그게 차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 적도 없는데 일본 애들이 그냥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놓고 전부 우리 빚으로 달아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난 빚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도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나왔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으니 한번 갚아보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준 이 빚이라는 게 실제로 돈을 빌려줘서 생긴 빚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 빚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철도를 놓는데 철도를 저렴하게 놓으려면 철도가 지나가는 땅을 나라에서 그냥 뺏어오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의 땅이다. 전 조선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뭐 이런 그 의식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놓는 거다. 이건 다 니네 좋다고 하는 일이야. 내놔. 뭐 혹은 너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땅이니까 군용지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토지를 본격적으로 그냥 약탈을 합니다. 가져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이제 뭐였냐면 제일은행을 통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을 합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화폐를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현재 예를 들어서 화폐를 교환하는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져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돈을 일본의 제일은행 화폐로 교환을 하면서 조선의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돈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돈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게 돈이 아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의 그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은 그냥 좋든 나쁘든 다 똑같은 가치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면서 이 백동화는 질이 아주 나쁜 질이 나쁜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환을 거부해 버립니다. 혹은 내가 특별히 절반만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액면 가치의 절반만 돈으로 인정해 준다던가 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조선인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모두 질 나쁜 백동화로 돼 있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또 이걸 교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교환을 못한 사람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꺼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교환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물건은 많으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폭발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제일은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니까, 제일은행권은 누가 갖고 있어? 주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고, 상품은 조선인들이 갖고 있으니 조선인들한테 불리하고 일본한테 유리한 사업이었죠. 이 사업을 진행시킨 사람이 메가다라고 하는 일본의 재정 관료였고요.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와서 그 우리 경제를 이제 한 번에 말아먹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조선이 시기별로 어떻게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됐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페이지에 있는 개항 이후 경제 사회에서 이 표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